생물 다양성의 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비해서 이 생물 다양성 보전 파트는 조금 이해하기나 아니면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명의 본질적 가치. 자, 우리가 지구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실제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생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태계 평형 유지. 앞부분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 얘기를 배우게 됐었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된다.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바꿔 말하면 이 생물종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거나 먹이 사슬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얘처럼 단순한 형태의 먹이 사슬일 경우에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탐구 더하기 내용 보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 왼쪽 가를 보면은 오른쪽 나에 비해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벼에서 메뚜기, 뒤지, 수리, 부엉으로 이렇게 사슬이 간단하죠. 근데 가의 경우에는 벼, 메뚜기, 뒤지, 수리, 부엉이 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생쥐라든지 오리라든지 혹은 붕어, 새우, 백로, 참새 이렇게 먹이사슬 경로가 다양하고 서로 얽혀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의 경우에는 뒤지가 예를 들어서 뒤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뒤지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 급감하겠죠. 그리고 여기 메뚜기의 천적이 사라지다 보니까 메뚜기가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벼의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사라질 경우 수리부엉이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개체수가 늘어났다가 결국에는 벼가 줄어들게 되니까 메뚜기 수도 급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생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수리부엉이라든지 벼라든지 메뚜기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뒤지가 사라졌어. 이 뒤지가 사라지게 되면 뒤지를 대신할 생쥐가 혹은 참새가 오리가 수리부엉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는 일정 부분 개체수가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애들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벼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수리부엉이의 개체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와 나의 큰 차이점은 생물 다양성이 얘가 훨씬 가가 높다
그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생물 자원으로의 활용 봅시다.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 식량, 의복의 재료, 주택의 재료 등을 생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대부분이 다 이 생물로 벼, 옥수수, 콩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든 밀가루를 통해서 만든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안 쓰겠지만 과거에는 목화라든지 마, 누에고치, 양, 털 이용을 해서 우리 의복 재료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택 재료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생물로부터 얻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의 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생물에서 찾아냈거나 생물을 이용하여 얻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의약품들이 많지만 이러한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기 전에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생물로부터 얻은 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페니실린, 그리고 주목나무에서 추출을 한 항암제인 텍솔이라는 물질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약품의 원료를 생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 제공이야.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런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 발전이 우선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만큼 휴식이라든지 혹은 관광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맑은 공기 혹은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하고 휴식과 여가 활동 장소가 된다. 또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아름다움은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무슨 휴양림이라든지 제주도의 올레길 뿐만 아니라 곳곳에 생성돼 있는 생태공원, 휴양림 등이 굉장히 많지.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피톤치드를 흡수하는 그런 것들, 간단하지. 다 어디야? 그 산에서 특정한 나무에서 배출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휴식 혹은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전 자원을 제공을 한다. 자, 생물 다양성은 생명공학을 이용을 하여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자원을 제공을 한다. 세균의 해충 저항성 유전자, 해파리의 형광단백질 유전자, 쉽게 말하면은 DNA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DNA를 토대로 새로운 DNA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특정 물질에다가 이러한 DNA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해충의 내성이 강한 식물들, 그리고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쌀인데 그 쌀에 특정 영양소들이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원을 제공을 한다.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서 출출한 물질 혹은 생물의 구조,
혹은 독특한 기능 등에서 아이디어를 이걸 모방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신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그 상어의 그 피부가 독특하지. 물을 잘 제쳐 나갈 수 있게끔 저항을 줄인 그 상어의 피부를 모방해서 전신수영복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그 도마뱀들 보면 도마뱀 발바닥이 매끄러운 벽에도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게 되면 특정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재 현장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 그런 곳에서 인명 구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수 임무를 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도마뱀 발바닥에서 모방을 했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지. 대표적인 게 그 독고마리이지, 독고마리. 우리 벨크로 테이프에 그 까시리하고 그 푸실푸실한 부분을 붙이면 붙였다 뗐다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독고마리라는 열매의 갈고리에서 얻어온 거거든. 이렇게 다양한 생물로부터 모방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봅시다. 우리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요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필요성, 지금 경제적인 게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데 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생물들까지 굳이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하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게 돼. 그러면 이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어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라는 거지. 이제 바로 앞만 보는 거지. 당장 이런 어떠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 생물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을 해서 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 특정 공장을 짓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텐데,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한다거나 그랬었을 때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돼. 천천히 깨지게 돼. 급하게 깨지든 천천히 깨지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생태계 평형이 깨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우리 사람들한테, 인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이 감소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 보존에 왜 필요하냐라고 느낄 수가 없어, 대부분. 그러면 어때? 그냥 딱 간단하게 인간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 보존은 꼭 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인간의 활동이다. 인간의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과도한이야, 과도한. 과도한 인간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주된 원인이 과도한 인간의 활동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 파괴라는 것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서식지 파괴라는 것,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숲의 나무를 베어서 혹은 습지를 매립해서 거기다 뭐 만들어? 공장 만들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습지를 매립한다거나 숲을 벌채를 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 서식지가 파괴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살아갈 공간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던 생물종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어.
서식지 단표라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처럼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겨?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원래 큰 형태의 서식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 부분, 여기 표시를 해보자. 여기 가장자리 부분하고 단편화가 돼서 분할이 된 가장자리 부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 분할된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지. 여기가 도로가 나게 되면 이쪽에 살고 있던 여기 곰이라든지 이러한 생물들이 어떻게 돼?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생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지. 도로가 건설이 되고 택지 개발 등으로 이 서식지가 이제 소규모로 나눠지고 하면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이 되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고립이 돼. 그러면 이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집단의 크기가 감소를 하게 됐지. 그러면 감소를 하다가 결국에는 멸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서식지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획. 포획은 뭐야? 많이 잡아들이는 거야. 뭐를? 야생 동물이나 식물 등을 불법으로 많이 잡아들여. 왜?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희귀성이 있으니까 그걸 팔으려고 막 잡는 거지. 혹은 해당 생물종 개체수가 남획. 남획 대표적인 게 뭐야? 남획. 어떤 맛있어. 고래 같은 거. 고래고기 굉장히 비싸게 유통이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래 잡는 게 불법인데 유일하게 일본만 그 고래를 잡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왜? 고래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잡아들이는 거지. 그게 이제 계속 잡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생물종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멸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코끼리 상아 같은 경우 그 뿔이 굉장히 귀하지. 그러니까 그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불법으로 포획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끼리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외래종의 유입이야. 여기 뭐 뉴트리아나 뭐 가시박,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베스, 황소개구리, 그 다음에 꽃내미, 얘네들이 대표적인 외래종인데,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자생종들이 얘네와 이제 먹이 관계가 처음에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무분별하게, 뭐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고기라든지 이 털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 수지타산도 안 맞고 기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일부 도망가기도 하고 키우다가 포기하고 그냥 방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뉴트리아에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게 됐지. 그래서 막 뉴트리아 헌터까지도 생겨나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사기나 뭐 그런 천적들이 또 뉴트리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외래종의 유입이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생성된 산성비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어? 하천이나 호수, 토양, 바다까지도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산성비에는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들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 바다에 들어간 산성물질로 인해서 바다에 사막화가 일어나. 바다에 사막? 사막에 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아무것도 없잖아.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극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건데, 바닷속도 마찬가지야. 그런 산성화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히 일부 생물들, 뭐 불가사리나 아니면 성게가 일부만 살고 나머지의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황폐화된 바다 사막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게 뭐야? 이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있지.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생물 다양성들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원인들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과 할 수 있는 차이점이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을 제거해. 제거가 안 되면 줄이면 돼. 이렇게 제거하거나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 개발을 하면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환경오염 어떻게 안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폐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식지 보전이야. 서식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라는 거지. 즉 새롭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이 서식지들을 없애지 않는 쪽으로 해야겠다. 즉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자. 그리고 서식지를 보존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립공원처럼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전체 생물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지리산처럼 그런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즉 입산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 들어갈 수 없는 시기를 나눠 놓고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서 생물 집단들,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데 효율적으로, 즉 서식지를 보존을 하자. 그 다음에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 즉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쪽과 이쪽의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게 되니까 이 중간에 위에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놓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동물들, 이쪽에 있는 생물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겠지.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을 금지하자. 법률을 강화하게 돼서 희귀생물 불법 포획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남획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처럼 멸종위기 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 불법 포획과 남획을 금지하자. 그 다음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꾸준한 감시야. 자, 외래종들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희귀한 앵무새를 키우기 위해서 그 새를 몰래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그 희귀 앵무새들 알을 몰래 밀수를 해오다 이제 걸리는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을 꾸준히 감시하고 혹은 필요한 경우 외래종을 퇴치하는 활동도 필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생태계와 들여오는 외래종 간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외래종을 들어왔는데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환경오염 감소야. 즉 쓰레기 배출량 줄이고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거 뭐 있어?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지. 물 사용을 줄인다거나 전기를 아낀다거나 그런 것들.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감소. 그 다음에 환경윤리 강화야. 자, 인간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하나야. 그러니까 생물로부터 다양한 자원 얻어. 그러니까 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환경윤리 강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지 먹고 살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환경윤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도 점점 고급스럽게 바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적인 요소가 뭐 있냐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혹은 국가기관,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큰 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 수준에서 국가 협력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독려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어떠한 생산을 하는 기업에서는 탄소 저감 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탄소세를 물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장의 굴뚝에 뭐를 환경치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놔서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고유한 얼룩소를 한번 복원하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못하니까 지역에서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 개인에서부터 지역에서 혹은 국가에서 혹은 국가 간 지구 전체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